네, 이재명 대표 이 선거제를 두고도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명분과 실리 중에 균형점을 찾을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말 중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인의 현실 감각, 서생의 문제의식이란 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준연동형과 병립형을 두고 아직까지도 고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미 마음의 결심은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요? 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총선에서.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속에는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 리스크 테이킹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결국 병립형으로 돌아갈 갈 수도 가능성이 있다고 크죠. 보시는군요. 병립형으로 가야만 그 당 대표로서 공천도 수월하고, 그리고 본인도 개항을 출마가 아니라 비례대표 출마도 가능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 병립형으로 바뀌는 게 꽃놀이패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본인의 어떤 국회의원 출마만 놓고 보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균형점이라고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셨지만, 현실적 상인 감각을 발휘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음과 같은 준연동형보다는 확실한 현찰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선호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지금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대 제1당입니다. 준연동형을 지난 21대 총선에 주도했던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왜 버려야 되느냐라는 명분이 지금 없어서 아직 선택을 못할 뿐이지, 사실상 내심 결정은 그 현실적 상인 감각을 발휘해서 병립형을 통해서 자신과 가까운 분들을 그 비례대표로 공천하고, 개항을이 아닌 전국 선거 승리를 위해서 본인도 비례대표로 갈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현실화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상인의 현실 감각이라는 게 사실 병립형이 거대 양당한테는 훨씬 유리한 구조인 거죠. 그렇습니다. 병립형이라는 것은 굳이 꼼수 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네. 우리 정당을 지지한 그 국민의 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그 비례해서 자신들의 당선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준연동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역구에서는 표를 많이 받았지만 사표가 돼서 네. 비례대표 의원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게 우선적으로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치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원리 원칙대로 하자면 정당 지지율에 비례해서 의석수를 차지하는 병립형이 국민이 보기에도 편하고 정당에서 공천하기도 훨씬 편한 제도입니다. 네. 준연동형제는 오히려 공천 과정도 복잡하고 나중에 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도 다시 계산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하면 준연동형을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구정차장님께서는 병립형으로 결국 회귀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관측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가능성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총선이 80일 놔둔 상태인데 아직까지 선거제가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참 국민들 앞에서는 송구한 그런 일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여야 정치인들이 모두 빠르게 목소리를 내서 빠른 합의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서는 뭐 다시 회귀하느냐 아니면 다시 준연동제를 유지하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물밑에서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최근 들어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연동제로 그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네. 아시다시피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준연동형제로 그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쪽에 손을 들어주는 듯한 취지의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최근에 용해인 기본소득당의 대표를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내의 정치적인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여러 고문들의 이야기들도 되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도부로서는, 특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여러 구성원들 그리고 정치적인 고문들의 이야기들을 다 수렴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지금 민주진보 진영의 담대한 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이 비례연합정당을 같이 만들자는 얘기로 보이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정치는 생물이고요. 아직 네. 총선까지 80일 남았다라고 한다면 또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용해인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실현될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나왔던 위성정당과 관련된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주당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범진보 연합에서 어떻게 국민들께 설득을 하고
하고 정치적인 명분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용해인 대표가 이 담대한 연합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민주당 후보들은 비례 15번 이후로 배치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15번 이내에는 연합한 소수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 15번 안에 들어가고 네. 민주당 후보는 15번 후로 들어간다면 민주당 지지율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를 노리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몇 년 전부터 열성적으로 후원해왔던 분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개딸 지지층도 있죠. 그리고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지지를 모아왔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고 지금 몇 년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해왔는데 이분들이 만약 담대한 연합이라고 해서 15번 이후를 준다라면 과연 수긍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준연동형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확실한 어음일 수밖에 없고 병립협으로 하면 본인이 가깝고 본인이 꼭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 만들고 싶은 사람을 앞순위로 공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병립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예상대로 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어떤 실리를 포기하고 과거 민주당이 선택했던 준연동형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와 고락을 같이 한 당내 측근들이 잇따라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공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지금 이 친명계 공천 많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저희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 민주당에서 이번 총선에 도전하시는 분들 네. 친명, 비명 다 합쳐서 제가 한번 물어보면 오히려 이번에 국민의힘 그 룰을 되게 부러워한다고 해요. 왜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현역이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현역과 도전자가 뭐 최대 50% 정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근데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명과 비명의 구도가 아니라 현역과 도전자의 구도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당원과 국민 여론조사 5대5로 합쳐서 하는데 기존의 현역 의원들은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당원들을 많이 구축해 놓고 있고 또 인지도도 도전자들에 비해서 높아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전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데 저희는 청년, 신인, 여성 중에서 가장 높은 거 하나만 아마 그 배려를 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 현역과 어떤 도전자의 문제고 이 비명 중에서 현역들이 이걸 가지고 뭐 친명에 독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한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략 공천 지역 17곳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 지역에 그야말로 찐명이라 불리는 44명 정도가 지금 그 지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 전략 공천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전략 공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우리가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친명 인사들 중에서 뭐 강의원, 뭐 정의찬, 현근택 등 다 지금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친명 공천이라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뭐 그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출마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네. 지역구를 보니까 험지 격전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친명 일색으로 채워질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네. 시스템 얘기하지만 시스템이라면 그 과거에 했던 그 방식, 경선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시스템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뭘 하고 있습니까? 적격 부적격으로 해서 아예 그냥 경선 배제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훈 이 조정식 사무총장이 계시는 시흥의 경우에는 시흥 시장했던 분이 부적격으로 경선 참여가 봉쇄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조직 부총장 하시는 김병기 부총장의 지역구에 구청장을 지내신 그리고 거기에서 3선을 한 전병헌 의원도 부적격으로 이미 탈락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경선 시작하기 전에 시스템을 앞세워서 부적격으로 그 낙천을 시키고 있다. 이것이 과연 시스템 공천이고 승복 가능한 공정한 경선이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좀 관례와 전적과 관례와 좀 시스템을 조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분명히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공천 파동이 일어나서 민주당이 분명히 총선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세우는 8.6 운동권 교체론. 이재명 대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라야 할 이유인가?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이 용태론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른바 올드보이 또는 58 운동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용태론이 지금 어느 정도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그렇게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또는 삼선을 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그냥 바로 또 지역 구민들의 유권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바로 용태를 해라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모든 것은 역할론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세대 교체도 그 세대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대가 교체되어야 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뒤집어 말한다면 젊은 세대라고 해서 무조건 역할도 없는데 올라와야 된다 이런 것도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은 58 운동권이 되었던 또는 올드보이가 되었건 지금 중요한 것은 역할론이고 과연 민주당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그분들이 역할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역할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당원들이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앞으로 할 역할론에 대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이것이 명백한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제3지대 소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